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은 연구를 통해 학생의 성취도는 교사가 그 학생에게 기대하는 바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실험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로젠탈은 18개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능력 평가를 실시했는데 그중 20%의 학생들을 뛰어난 지적 잠재력을 지닌 영재다라고 분류해서 교사들에게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학년이 끝날 즈음에는 두각을 나타낼 아이들이라는 암시와 함께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로젠탈은 순전히 무작위로 20%의 아이들을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년 후 다시 시험을 치렀을 때 영재로 분류된 아이들의 점수가 실제로 높아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영재로 성장할 것이라는 교사들의 기대가 그들을 영재로 변화시켰던 것이죠. 사람은 기대한 대로의 사람이 됩니다. 기대를 받은 사람은 기대를 의식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리고 행동의 축적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기대가 현실화된 원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대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아니요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 자신을 향한 높은 기대를 꺾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공부할 것입니까? 365 공비타민 당신은 당신이 기대하는 사람이 된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 노트에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라카미 하루키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 나오는 한 부분을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일과 공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드리는 메시지는 예전에 제가 늘 드린 말씀과 한치도 틀림이 없습니다. 소설을 잘 쓰려면, 즉 일을 잘 하려면, 공부를 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이다. 그러면은 그 지속성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 하루키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지금 바로 나눠드리겠습니다. 한없이 개인적이고 피지컬한 업. 소설을 쓴다는 것은 밀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없이 개인적인 일입니다. 혼자 서재에 틀어박혀 책상을 마주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지점에서 가공의 이야기를 일궈내고 그것을 문장의 형태로 바꿔나갑니다. 형상을 갖고 있지 않았던 주관적인 일들이 형상이 있는 객관적인 것으로 변환해 간다. 크게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우리 소설가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작업입니다. 아니 나는 서재 같은 대단한 건 없는데요 라는 사람도 아마 계시겠죠. 나도 소설을 처음 쓰기 시작할 무렵에는 서재 따위는 없었습니다. 비좁은 아파트에서요. 지금은 철거되어 버리기까지 했는데 주방에 있는 식탁을 마주하고 아내가 잠들어 버린 한밤중에 나 혼자 원고지에다가 사각사각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그리고 1973년에 핀볼 처음 2권의 소설을 써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2편에 내 마음대로 키친 테이블 소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소설 노르웨이의 숲, 그러니까 상실의 시대의 첫 부분은 그리스 각지의 카페 테이블이나 페리오의 좌석, 공항 대합실, 공원의 그늘, 싸구려 호텔의 책상에서 썼습니다. 큼직한 원고지를 일일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로마의 문구점에서 산 싸구려 노트북,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말하면 대학 노트에다가 역시 싸구려 볼펜으로 자잘한 글씨를 써내려 갔습니다. 주위가 와글와글 시끄럽고 테이블이 흔들려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거나 노트에 커피를 흘리기도 하고
호텔 책상에서 한밤중에 문장을 음미하는데 얇은 벽 너머로 옆방에서 성대하게 일을 치르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사연이 많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흐뭇한 에피소드 같지만 그때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일정한 주거지를 찾지 못해 그 뒤에도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장소에서 소설을 썼습니다. 커피 얼룩이 진 그 두툼한 노트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소가 됐든 인간이 소설을 쓰려고 하는 곳은 모두 다 밀실이고 이동식 서재입니다. 내가 말하려는 거는 요컨대 그런 겁니다. 이를테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내 경우가 그렇다는 것인데 장편 소설 한 편을 쓰려면은 1년 이상, 때로는 3년까지 서재에 틀어박혀서 책상 앞에서 혼자 꼬박꼬박 원고를 쓰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 매일 5시간에서 6시간 의식을 집중해서 집필합니다. 그만큼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다 보면은 뇌는 일종의 과열 상태에 빠져서 한참 동안 머리가 멍해집니다. 문자 그대로 두피가 뜨거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낮잠을 자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리 방해가 되지 않는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아무래도 운동 부족에 빠지기가 쉬워서 날마다 1시간 정도는 밖에 나가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의 작업에 대비하죠. 날이면 날마다 판박이처럼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고독한 작업이다 라고 하면은 너무나 범속한 표현이지만 소설을 쓴다는 것은 실제로 상당히 고독한 작업입니다. 때때로 깊은 우물 밑바닥에 혼자 앉아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무도 구해주러 오지 않고 아무도 오늘 아주 잘했어 라면서 어깨를 토닥이고 위로해주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물인 작품이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 일도 있다금 있지만 그것을 써내는 작업 그 자체에 대해 사람들은 딱히 평가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가 혼자서 묵묵히 짊어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나는 그런 쪽의 작업에 관해서는 상당히 인내심이 강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지긋지긋하고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날들을 하루 또 하루 마치 기와 장인이 기와를 쌓아가듯이 참을성 있게 꼼꼼히 쌓아가는 것에 의해 이윽고 어느 시점에 그래 뭐니뭐니 해도 나는 작가야 라는 실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감을 좋은 것, 축하할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죠. 미국의 금주단체 표어에 One day at a time, 하루씩 꾸준하게 라는 말이 있는데 그야말로 바로 그겁니다. One day at a time.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게 다가오는 날들을 하루하루 꾸준히 끌어당겨 자꾸자꾸 뒤로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은 그것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루는 어디까지나 하루씩입니다. 한꺼번에 몰아 이틀, 사흘씩 해치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작업을 인내심을 갖고 꼬박꼬박 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말할 것도 없이 지속력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 의식을 집중하는 것은 최대한 사흘이다 라는 사람은 도저히 소설가가 될 수 없습니다. 사흘이면 단편 소설은 쓸 수 있지 않나? 라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 맞는 말이지요. 사흘이면 단편 소설 한 편쯤은 쓱싹 써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흘 걸려 단편 소설 한 편을 쓴 다음에 의식을 일단 제로 상태로 털어버리고 새로운 태세를 갖춰서 다시 사흘 걸려 다음 단편 소설을 한 편 쓴다 라는 식의 사이클을 길게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짤막짤막하게 끊기는 작업을 계속하다가는 아마 글을 쓰는 사람의 몸이 우선 당해내지 못합니다.
단편 소설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도 직업 작가로서 먹고 사는 이상 흐름이 어느 정도는 연결되어야 됩니다. 긴 세월 동안 창작 활동을 이어가려면 장편소설 작가든 단편소설 작가든 지속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해줄 만한 지속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속력이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거기에 대한 내 대답은 단 한 가지, 아주 심플합니다. 기초 체력이 몸에 배도록 할 것. 다부지고 끈질긴 피지컬한 힘을 획득할 것. 자신의 몸을 만들 것.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개인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편성 따위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자리에서 애초에 개인 자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내 의견은 아무래도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다른 의견도 많겠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주십시오. 나는 언제까지나 내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신이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세간의 많은 사람들은 작가가 하는 일은 책상 앞에 앉아 글씨만 쓰면 되는 것이니까 체력은 관계없을 것이다.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릴 정도의 손가락 힘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라는 애초에 불건강하고 반사회적이며 반세속적인 존재라서 건강 유지나 피트니스는 필요 없다는 견해도 뿌리 깊게 남아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은 스테레오타입의 작가 이미지라고 간단히 일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아마 아실 텐데 날마다 대여섯 시간씩 책상에 컴퓨터 화면 앞에 혼자 앉아 의식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면은 웬만한 체력으로는 도저히 당해내지 못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대, 30대 그런 시기에는 몸에 생명력이 넘치고 육체도 혹사당하는 것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집중력도 필요하다면 비교적 쉽게 일깨울 수 있고요. 그것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젊음이란 실로 멋진 겁니다. 그러나 극히 일반적으로 말해서 중년기에 접어들면 유감스럽게도 체력은 떨어지고 순발력은 저하하고 지속력은 감퇴합니다. 근육은 시들고 군살이 몸에 붙습니다. 근육은 빠지기 쉽고 군살은 붙기 쉽다 라는 것이 우리 몸의 하나의 비통한 명제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감퇴를 보완하려면은 체력 유지를 위한 정기적이고 인위적인 노력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또한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에 따라 사고 능력도 미묘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사고의 민첩성, 정신의 유연성도 서서히 상실됩니다. 나는 어느 젊은 작가와 인터뷰할 때 작가는 군살이 붙으면 끝장이에요 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좀 극단적인 말이었고 예외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군살이든 메타포로서의 군살이든 많은 작가들이 그런 자연스러운 쇠퇴를 문장 기법의 향상이나 성숙한 의식 같은 것으로 보완하긴 하지만 거기에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은 뇌 안에서 일어나는 해마 뉴런의 수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이란 수영이나 조깅 같은 장시간에 걸친 적당한 운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새롭게 태어난 뉴런도 그대로 두면 28시간 뒤에는 별 쓸모도 없이 소멸해버립니다. 정말 아깝죠? 하지만 막 태어난 뉴런에 지적인 자극을 주면 그게 활성화되어서 뇌 안의 네트워크와 이어져 신호 전달 커뮤니티의 유기적인 일부가 됩니다. 즉, 뇌 내의 네트워크가 좀 더 확장되고 촘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과 기억 능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임기응변으로 사고를 전환하거나 비범한 창조력을 발휘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좀 더 복잡한 사고를 하고 대담한 발상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육체적인 운동과 지적인 작업의 일상적인 조합은 작가가 행하는 종류의 창조적인 노동에는 매우 이상적인 영향을 끼치는 셈입니다. 나는 전업작가가 되면서 달리기를 시작해 30년 넘게 거의 매일 1시간 정도 달리기나 수영을 생활 습관처럼 해왔습니다. 몸이 애초에 튼튼하게 생겼는지 그동안의 컨디션이 크게 무너진 일도 없고 팔다리를 다친 일도 딱 한 번 스쿼시를 하다가 근육이 찢어진 경험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일 별로 없이 거의 빠짐없이 날마다 달렸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고 철인 레이스에도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달리느냐, 의지가 참 강하다 라고 감탄한 소리도 들리는데 내가 보기에는 날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출퇴근하는 일반 셀러리맨이 체력적으로는 훨씬 대단합니다. 러시아워에 지하철을 1시간씩 타는 거에 비하면은 나 좋을 때 1시간 남짓 달리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특별히 의지가 강한 것도 아닙니다. 달리기를 좋아해서 그냥 내 성격에 맞는 일을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을 30년씩이나 계속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면서 나의 작가로서의 능력이 조금씩 높아지고 창조력은 보다 강고하고 안정적이 되었다는 것을 평소에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를 내보이면서 자 이렇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러운 감촉으로서 실감으로써 그런 게 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주위 사람들 대부분은 전혀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았어요. 특히 10몇 년 전까지는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달리기를 하면 지나치게 건강해져서 좋은 글을 쓸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들었죠. 날마다 달리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 자신은 오랫도록 뭔가 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달리다 보면 물론 몸은 건강해집니다. 지방이 줄고 균형 잡힌 근육이 붙고 몸무게도 조절됩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다 라고 나는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깊은 곳에는 좀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라고요. 하지만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나도 확실히 알지 못했었고 나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설명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의미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우선 이 달리는 습관만큼은 끈질기게 유지했습니다. 30년이라면 상당히 긴 세월입니다. 그만한 세월 동안 한 가지 습관을 변함없이 유지하려면 역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달린다는 행위가 몇 가지 이번 인생에서 내가 꼭 해야 할 일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상징하는 듯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략적인 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달리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이것은 내 인생에서 아무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나 자신에게 되뇌이면서 이래저래 따질 거 없이 그냥 달렸습니다. 그 문구는 지금도 나에게 일종의 주문처럼 남아있습니다. 이건 내 인생에서 아무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딱히 달리는 것 자체가 선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기는 그냥 달리기일 뿐입니다. 선일 것도 없고 악일 것도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달리는 것 따위는 싫다라고 생각한다면 무리해서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달리든 달리지 않든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나는 자, 모두 함께 달리기를 합시다 라는 캠페인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고등학생들이 겨울 아침에 단체로 학교 밖을 달리는 거 보면 참 딱하다. 저 중에는 분명 달리고 싶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라고 나도 모르게 가엾어 할 정도입니다.
단지 나 개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달린다는 행위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항상 내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혹한의 아침에, 혹서의 한낮에 몸이 나른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자, 힘을 내어 오늘도 달려보자 라고 따뜻하게 격려해줬습니다. 하지만 뉴런에 대한 과학 기사를 보고 지금까지 내가 실천해온 일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새삼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몸이 주는 정직한 느낌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뭔가를 창조하려는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작업이었구나 라고 통감했습니다. 정신이든 두뇌든 그건 결국 똑같이 우리 육체의 일부인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간의 다양한 타입이 있는 것처럼 작가에게도 다양한 타입이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고 글 쓰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선이 있고 언어를 선택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논하는 것은 물론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타입의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물론 한정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개별적인 상위점을 꿰뚫는 뭔가 그 근저에서 통하는 게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정신의 터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망설임을 헤쳐나가고 엄격한 비판 세례를 받고 친한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하고 어느 때는 자신감을 잃고 어느 때는 자신감이 지나쳐 실패를 하고 아무튼 온갖 현실적인 장애를 맞닥뜨리면서도 그래도 어떻게든 소설이라는 것을 계속 쓰려고 하는 의지의 견고함입니다. 그리고 그 강고한 의지를 장시간에 걸쳐서 지속시키려고 하면 아무래도 삶의 퀄리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혼을 담는 틀인 육체를 어느 정도 확립하고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라는 게 나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지겨울 만큼 질질 끄는 장기전입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육체를 잘 유지해 나가는 노력 없이 의지만을 가지고 혹은 영혼만을 가지고 강고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단히 심플한 예지만 만일 충치가 있어 욱신욱신 아프다면 책상을 마주하고 찬찬히 소설을 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구상이 머릿속에 있고 소설을 쓰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재능이 당신에게 갖춰져 있다고 해도 만일 당신의 육체가 물리적인 격한 통증에 끊임없이 습격당한다면 지필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은 일단 불가능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간단히 그런 겁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이론이지만 이건 내가 지금까지 삶에서 내 몸으로서 직접 배운 것입니다. 육체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은 균형 있게 양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싸움이 장기적일수록 이 이론은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물론 당신이 유래를 찾기 힘든 천재여서 단기간에 화려하게 꽃을 피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몇몇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고 그래서 역사에 선명하게 이름을 새기고 그대로 타올라 버리겠다. 그것으로도 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나의 그런 이론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부디 깔끔하게 싹 잊어주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일을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즉 당신이 안타깝지만 대단한 천재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한정된 재능을 시간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높이고 힘찬 것으로 만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내 이론은 나름대로 유효성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최대한 강하게 할 것, 또한 동시에 그 의지의 본거지인 신체를 최대한 건강하게, 최대한 튼튼하게, 최대한 지장 없는 상태로 정비하고 유지할 것. 그것은 곧 당신의 삶의 방식 그 자체의 퀄리티를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위로 끌어올리는 일로 이어집니다. 그런 견실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거기서 창출되는 작품의 퀄리티 또한 자연히 높아질 것이라는 게 나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는 40이라는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작품의 이미지를 보면 그야말로 예민하고 육체적으로 허약한 느낌이 들지만 의외로 몸을 만드는데 진지하게 신경을 썼던 모양입니다. 철저하게 채식을 했고 여름이면 몰다우강에서 하루 1마일씩 수영을 하고 날마다 시간을 들여서 체조를 했다고 합니다. 카프카가 진지한 얼굴로 체조에 열중하는 모습 잠깐 좀 구경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는 살아가고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나만의 방식을 어떻게든 찾아냈습니다. 카프카 씨도 카프카 씨의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모두가 제각각 사정이 다를 겁니다. 모두가 제각각 자기만의 지론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방식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된다면, 다시 말해 그것이 조금이나마 보편성을 가졌다면은 나로서는 물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하루키의 이런 생각,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으면은 자신의 몸을 최대한 건강한 상태로 만들고, 그래서 내 삶의 퀄리티를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면은 내가 생산해내는 산출물의 퀄리티도 따라서 높아질 것이다. 그 생각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동의하고요. 오늘도 컨디션이 무척 좋지 않은데 퇴근하고 나서 곧장 헬스장으로 가서 한화 이글스의 프로야구 중계방송을 보면서요 50분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근력 운동을 조금 만지작거리다가 돌아왔죠. 아이폰에 보면은 기본 건강 앱에 하루 걸음수의 양이 체크가 되는데 저는 오늘 11,405걸음을 걸었고요. 이번 달 평균이 11,700걸음쯤 됩니다. 1년 평균으로 해도 1,300보 정도 되네요. 그저 가능한 걸을 수 있으면 걸으려고 노력한다라는 정도 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역까지 버스로 2정거장인데 조금 일찍 나와서 그 거리를 걸어가는 거죠. 저녁에 돌아올 때도 그렇고 점심 먹은 뒤에도 몸이 무겁지만 회사 앞에 산책로라도 몇 바퀴 돌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제가 굉장히 먹는 거를 좋아하고 굉장히 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뱃살이 촌농처럼 늘어졌지만 그래도 그나마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짬을 내어 팟캐스트니 글이니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되는 거는 그나마 틈틈이 운동을 하려고 애써온 덕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할 무언가를 하시는 와중에 여러분의 신체 상태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 놓으면은 여러분의 작업도 더 나은 퀄리티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역시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 나오는 운동과 건강에 대한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고
또 다음에서 한재우의 브런치를 치시면은 제 브런치 계정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놀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될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다지는 책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팟캐스트 구독자가 1만 명을 넘었네요.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응원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꾸역꾸역 그리고 꾸준히 작업을 할 힘을 나게 합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